선생님 얼굴만 쳐다봐야지 하체만 쳐다보는 사람 있으면 그냥 안 놔둡니다. 자, 우리 전세권 하다 말았죠. 15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오늘 뭐 소문이 5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누가 소문 냈어요? 아니에요? 칠판에 5시까지 한다고? 여유있게 5시라고? 그거 아니에요. 4시간만 할 거예요. 무슨 5시까지 혹사를 시켜. 그럴 필요 없죠. 4시간만 수업할 거예요. 2시에 끝나죠? 2시 오전 수업 2시에 끝나죠? 좋습니다. 근데 결석들이 많네요. 비가 오면 자체 휴강입니까? 외국에서 레인 체크라고 하죠. 다음 기회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15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 1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죠. 전세권자고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라고 한다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동시에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되죠. 이와 동시행 관계에서 내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라고 합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은 이거 두 개를 다 받아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와 전세금 반환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전세권이 어떤 사유로든지 소멸했어야 되는 겁니다. 기간 만료로 소멸했든 어쨌든 소멸했어야 되는데 이 법리가 그대로 인용이 되면 그러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청구권인데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양도를 하면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전세권도 여기에 부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전세권은 얘가 계속 행사하기로 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일로 양도할 수도 있어요. 이건 특약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으로 정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기로 특약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도 가능한 거예요. 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는 요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소멸했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이미 채권이 생겼어요. 이제 그 어떻게 한다고? 얘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자기가 목적물 반환하고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해주면 지금 을이 행사해야 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누가 행사하는 거죠? 병이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지금 양도하되 지금 그러니까 양도한 거예요. 지금 행사하지 말고 앞에서처럼 내가 전세금 반환 채권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네가 행사해라야.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멸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 생기고 난 다음에 양도하나 지금 양도하고 나중에 행사해라 라고 얘기하고 양도하나 양도는 똑같죠. 이걸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조건부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승계받은 이 사람은 무담보 채권을 승계받은 것이다. 이 무담보 채권을 승계받았다라고 하는 게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지 않았을 때는 전세권이 소멸했고 목적물 반환하고 말소등기 서류 교부했는데 얘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까지 실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도가 됐으면 얘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얘는
경매를 실행할 권리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얘는 목적물 반환하고 말소등기소를 교부해야 되잖아요. 얘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전세금 반환 채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매 실행할 수 없죠. 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지만 전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세금 안 돌려줘도 경매가 실행될 일이 없죠. 그럼 전세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제발 좀 달라고, 집에서 마누라한테 맞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이러면서 뿌려야 됩니다. 이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존속기간 중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또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개축한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건물을 개축했다라고 하면 유익비가 될 수도 있죠. 유익비가 될 수 있어서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을 개축을 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건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발생한 손해가 전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대신 전세권 설정자가 추가로 더 청구할 겁니다. 하지만 전세금에 미달한다 그러면 그 부분만 손해배상으로 충당하고 남는 건 어떻게 반환해 줘야 되겠죠.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경합한 경우엔 설정 시기에 따라서 우선 변제의 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렇죠.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이 경매가 실행이 됐답니다.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빠르다 그럼 저당권이 먼저 배당을 받고 전세권자가 나중에 배당을 받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였대요. 전세권이 먼저였다. 그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먼저 배당을 받는 겁니다.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4번은 맞았다는 얘기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에 하나요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등기가 됩니다. 등기되는 순간 물건으로서 대항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은 지문은 짧지만 내용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쉽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도 하나요. 이 내용이 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엔 이건 껌이요 이렇게 하고 풉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쉬운데 여러분은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12번 문제요. 그래서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건물 2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했다. 건물 1층 부분의 임차권이 전세권 이후에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즉 임차권이 전세권 이후에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전세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대항력권 갖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리면 갑소의 부동산이 3층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층, 2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임차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고요. 여기는 소유자 갑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가 저당권이 실행이 됐답니다. 그럼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전세권자가 바뀐 거예요? 전세권자가 바뀐 거죠. 전세권자 을이고 임차인 병이었다. 그래, 전세권이 설정된 날보다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날이 더 늦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전세권의 경매가 실행이 된 것이지 소유권의 경매가 실행이 된 게 아니죠. 이건 순위를 따져볼 이유가 없잖아요. 전세권자만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의 소유자 현재 누굽니까? 갑이죠. 경매 실행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 누구예요? 갑입니다. 전세권만 경매가 된 겁니다. 다른 권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어요. 또 전세권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반대 채권에 가지고 있고 그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라면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자는 그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죠.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죠. 또 이제 포인트를 다 잊어버렸어요. 뭐가 뭔지 2번, 3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건 거예요. 요 그림에서 이제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일단은 갑이 을에게 가지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 기일이 10월 1일이야. 아니,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아니라 이 전세권 관계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받아야 될 채권이 있대요. 아마 목적물 멸실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10월 1일까지 변제해야 될 채권을 먼저 취득을 했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12월 1일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시기는 이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얘가 받아야 될 돈은 뭐예요? 10월 1일이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중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중간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서 저당권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경매가 됐을 텐데 저당권이 실행이 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을 받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압류해야 되죠. 압류하게 되면 물상대위가 일어나서 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세금이 2억입니다. 저당권자가 받아야 될 돈도 2억인 거야.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소멸하게 되니까 저당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 2억을 압류를 했다. 그럼 뭐가 일어났다? 물상대위가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갑이 10월 1일자로 얘한테 받아야 될 돈이 생긴 거야.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 관계로 생긴 채권입니다. 그 채권은 항상 갑이 전세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그래, 전세금을 교부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는 관계에서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전세권 설정자가 돈을 내줄 때 그 손해만큼 공제하고, 이걸 상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받을 돈이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저당권 빼고 얘기해 볼게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돌려줄 때 받을 돈이 5천이었고 줄 돈이 2억이다. 그럼 얼마 주면 되는 거죠? 1억 5천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뭘 해버렸다고요? 압류해서 물상대위하겠다, 우선 변제받겠다라고 나섰어도 이 금액이라고 하는 건 저당권자가 압류를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우선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금액인 거예요.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2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전세권자가 술만 먹으면 벽을 발로 차요. 그래서 가운데 칸막이 벽이 금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수리비 전세금 돌려주고 이제 수리비 다시 주세요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 빼고 줘요? 그래요. 빼고 줬더니 이놈이 머리를 쓴 거죠. 그래?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도 이미 받을 돈은 먼저 변제기가 도래했죠. 저당권자가 이거 압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선적으로 변제될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가진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에 이미 발생한 채권에 있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이 금액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했죠. 먼저 도래했고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자는 그래요.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경매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뭐 했을 때 물상 대위했을 때 나타나는 효력이죠. 우선 변제적 효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자는 그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상계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조금 복잡했던 거야.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게 좀 복잡했고,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이때 그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본다. 건물 전세권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그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는 이후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제 묵시의 갱신을 법정갱신이라고 하죠. 법정갱신 나오면 무조건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뭐죠? 제3자에게 대항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취득도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때도 등기 없이 대항하는 겁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도 한다라고 하는 걸 항상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커피 앤 도너츠로 커피 앤 도너츠 그렇죠? 브레드 앤 버터 이렇게 항상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걸로 내요. 그래서 전세권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이후 그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고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엔 등기를 갖추지 못한 전세권자는 그 새로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있다예요 없다요? 항상 있다는 거야. 지상권도 마찬가지야. 법정 지상권의 설정 등기 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고 이때 그 새로운 제3자에게 법정 지상권자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것을 요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등기 없이도 무조건 대항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시험 냅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된다. 이거는 자유당 때 초딩 문제예요. 이제 그건 안 내는 거야 항상. 자유당 때 초딩에 민법 배웠나? 하여튼 소문에 의하면 그때 났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다만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가 압류 등을 통해서 경매를 실행할 때 전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서 전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나중에 경매를 실행해 버렸답니다. 임차인도 경매할 수 있거든요. 대항요건 갖추고 있으면요.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 갖추고 있는 임차인 경매할 수 있죠. 경매하게 되면은 그때는 전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저당권 가지고 전세권 가지고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전세금이 또 나오는데, 13번도 전세권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인데,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건 참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세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돼서 면책적으로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면책적으로 채무가 인수된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로서 모든 의무를 다 승계받고 전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모든 의무가 소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면책적 채무 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경우에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합의 해지 등이 있는 이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이때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건물 전체를 경매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틀렸죠? 금방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갈게요. 15번을 해야 되겠네요. 전전세보다는. 15번.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가진 자가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으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란 얘기예요, 불법 건물이란 얘기예요? 이 건물은 등기가 된 건물이란 얘기예요,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을 물어보면 말해야지. 적법한 건물이란 얘기예요, 불법한 건물이란 얘기예요? 법. 등기가 돼 있다는 거야, 안 돼 있다는 거야? 등기.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첫 시간부터. 차분하게 오늘 수업하려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보세요.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는 얘기는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게 등기가 됐다는 얘기고, 등기됐다는 얘기는 적법한 건물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면 이거 등기하려면 얘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뭐냐?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 아니겠냐?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가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이거는 뒤에 가면 저당권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어서 전세권 설정한 경우대.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에 존속기간은 전 전세권과 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죠? 느낌이 틀렸어? 집에서 다 보고 오면 그냥 안 놔둔다 그랬죠? 네, 법정갱신되면 조건은 동일한 조건이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인 거예요. 근데 쑥 보니까 뭔가 맞는 느낌이 확 들지 않아요? 전 전세권과 약정기간은 동일하다 그랬더니 전세권과 동일한 게 뭐가 하나 있긴 있었죠. 조건은 동일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인 겁니다. 이런 거 참 잘 틀리죠.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됐대요. 신구 소유자가 연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만이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한 경매 청구할 수 없다고 금방까지 얘기를 했죠.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상권이 소멸해버리면 건물의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지료 체납 등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에 의해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건물의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죠. 그럼 지상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되고, 지상건물을 을이 철거해야 되면 얘는 여기다 손해배상만 청구해야지 나는 전세권자인데 라고 해서 여기에다 대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건물의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에 의한다. 이거 맞았죠? 이것도 너무 길어서 왔다 갔다 하고 3개나 나왔지. 1순위 전세권, 2순위 이러고. 그래요.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모든 저당권은 경매 실행으로 다 소멸합니다. 소멸할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권은 제일 빠른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 밑에 있는 전세권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이때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순위 전세권자가 배당받고 1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전세권자가 배당받고 2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순위에 의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로 한번 갈게요. 17번. 갑은 을소유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는데 그 후 을의 동의 없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주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갔다. 얘는 원래 전세권자는 전세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도 처분합니까?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물건이니까. 근데 웃기는 건 반대 특약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죠. 그런데 금지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전전세 임대의 경우에는 전전세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의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라. 불가항력의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라는 게 그게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야기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려고, 뭔가 권리를 좀 만들어 주려고
문의만 갖췄지 실제 가면은 그 문의는 가짜 문의죠. 네, 실제로 전세권을 활용을 해서 경매를 실행한 사람 보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자, 이때 이제 갑은 을소유 주택에 관하여 했대죠. 그래서 병은 단순히 임차인 지위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로부터 임차를 한 임차인 병은 임차인일 수밖에 없죠. 갑이 병에 대한 미등기 전세의 설정은 을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가 아니라 동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효력은 있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까요? 동의 받아줄 의무 자체도 없는 거죠.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 자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 특약만 없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병의 과실로 주택이 훼손이 됐대요. 갑은 이에 대한 과실이 없어도 을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또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라도 병에게 전세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갑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게. 갑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병의 미등기 전세는 당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다. 갑의 전세권에 의존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근거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2번이고 이런 문제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 한번 볼까요? 20번. 자, 이런 문제들 좀 기니까 또 부담을 좀 느끼는 문제인데요.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틀린 겁니다.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 그럼 지급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급돼 있다 그런 얘기죠.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죠.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등과 같이 무담보인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는 허용이 된다.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 제공을 완료해서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한 개 건물 일부분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되더라도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여기서 항상 변론으로 하고 이런 말은요, 우선적으로 당연히 인정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변론으로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 A는 변론으로 하고 B다 라고 하면 A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B는 아니다 그런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반대, A는 변론으로 하고 B다 그러면 A하고 B의 효과는 반대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변론이니까. 이게 이제 민법의 어떤 습관적인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제3자에게 경락이 되더라도 전세권자의 용의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빠르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 가지고 있죠.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우리 전세권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담보물권 하시죠. 자, 담보물권도 물권 중에 일부죠. 그죠? 그러니까 담보물권에서 공부하죠. 담보물권은 이제 용어서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담보, 담보물, 담보물권, 이거 의미가 다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바지를 이상한 거 입고 와서 그런가 대답들을 안 해. 비가 와서 그래요? 바지만 쳐다보고 있어? 이상하지 않죠? 자꾸 보니까. 아직도 이상해? 책을 보고 선생 얼굴을 봐야지. 선생 하차만 쳐다보는 습관은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담보물권 이건 의미다 다른 의미다라고 얘기했어요. 담보는 채무의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을 줄여서 담보라고 하고 그 보증을 물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담보물이라고 하고 이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하나 설정해주면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담보물권의 종류는 유치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어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률 규정에 그 설정 사유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대신 이 유치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외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담보물권은 일정한 권리 우회도 성립하는데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권리 우회, 상품권 외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질권은요, 약정이면서 법정 질권도 있어요. 근데 법정 질권은 담보물권에서 나오질 않고 토지임대차에서 나와요. 건물이나 토지임대차에서 나오니까 굳이 여기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질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죠? 동산 우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일정한 채권 우회도 성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고,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우회에 성립하는 담보물권이죠. 약정 담보물권이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라고 하는 권리 우회도 성립하게 되는데 이게 전형 담보라고 얘기해요. 전형이라고 하는 건 민법전에 형태가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말고 비전형 담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비전형 담보라고 하는 걸 변칙 담보다라고 해서 민법에 없는 형태의 담보인데 가장 많은 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변칙 담보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특별법에서 별도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요거만 가지고 공부하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걸 담보물권에 뭐라고 얘기하죠? 통유성이라고 하죠. 담보물권의 통유성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종성입니다. 이 부종성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 있어야 담보물권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은 말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누가 점유하고 있든 무조건 소멸한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반성이죠. 수반성의 의미는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반대특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특약의 경우엔 상대방은 무담보 채권만을 승계하게 된다. 부정성과 수반성을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부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부수적인 거다 이런 말의 의미는 잘못 썼던 경우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부정성과 수반성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이거의 부수적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때 이 부수 이건데요. 잘 생각해보면 잘못 쓰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건 앞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누군가 그건 부수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해 줘야 되죠. 부수적이라는 얘기는 부정성과 수반성을 합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네가 쓰는 말은 틀린 거야. 부정성은 이거고 수반성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왕따가 됩니다. 그렇죠. 왕따가. 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대에 들어가면 여기 법대생들 계실 텐데요. 저 법대 들어가면요.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같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외에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왕따가 일단 됩니다. 왜냐하면 애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이제 꼬치꼬치 따지는 습관이 한 2, 3년 들면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부인들하고 말싸움해서 안 져요. 원래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말싸움하면 져요. 못 이겨요. 그렇잖아. 그 사람들은 여자들은 별걸 다 기억하고 있죠. 옛날에 요만한 것도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여튼 수십 년 써먹습니다. 써먹는데 그래도 법학한 사람들은 말빨이 세요. 말을 잘해요. 논리적으로. 또 뭐가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요. 그러니까 너 잘났다 그러고 비장의 무기가 나오죠. 뭐예요? 울어버리죠. 그럼 두 개의 무기로 공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결혼할 때 법학 공부했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걔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다시요. 세 번째,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불가분성은요. 여기다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다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얘가 1억 원을 변제해 버렸습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이 1억 원만 남았죠. 그럼 담보물의 범위도 절반으로 줄어드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물건의 담보물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절반으로 줄었어도 담보물은 이 절반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불가분성이라고 하지만 또 채권의 불가분성도 있어요. 이렇게 6개로 구성된 집을 수리했습니다. 각 방마다 각 호마다 채권이 100만 원씩 생겼대요. 그럼 합산 채권이 얼마죠? 100만 원인데 무슨 6천만 원이요. 6개라고. 60개가 아니고 6개인데. 이건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지금. 여러분이 충격받을 일이 아니고 그걸 들은 내가 충격을 받아야지. 100만 원씩 6개면은 60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6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쉴 시간 왔나? 이거 왜 이러지? 다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 점유하면서 여기다가 600만 원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일종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이제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가끔 부정성 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요. 당사자 합의로 반대 특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 절대 할 수 없다죠. 이건 반대 특약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고. 네 번째, 물상대위예요. 물상대위다라고 하는 건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어요. 멸실된 사유가 제3자 불법행위였다라고 하면 뭐가 생기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손해배상 청구권. 이 청구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화된 가치 변형물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이 됐다. 그럼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죠. 이 보상금 청구권도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대한 가치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화재 등으로 인해서 그랬다. 실화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방화가 아니고 실화 등이 있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 권리들은 이 소유권의 가치 변형물이고 소유권 위에 있던 저당권은 여기에 옮겨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물상대이다라고 할 때 그 물은 가치 변형물 위에 대신 위치한다 이걸 얘기하는데 물상대이가 인정이 되려면 이 권리가 지급되기 전에 뭐 해줘야 돼요? 압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압류하게 되면은 여기서 생긴 권리다라고 하는 범위가 특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 후에는 내가 우선 변제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압류는 저당권자가 압류해도 되지만 여기 집중하세요.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여기서 발생한 가치 변형물이다라고 하는 범위가 특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압류는 누가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고 시험에 하나의 단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물상대위예요. 특히 이 물상대위는 우선 변제권으로 인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물상대위는 질권하고 저당권에서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데 법의 편찬 순서가 질권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질권에서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저당권에서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시험에 낸 인간도 있어요. 뭐라고 냈냐면 저당권에서 규정하고 질권에서 준용한다라고 하는데 질권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우리가 뭐를 했다고. 근데 법의 편찬 순서가 우리 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 판백텐식 구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조문이 있으면 앞에서 일단 규정을 하고 똑같은 조문은 뒤에서 또 다시 쓰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몇 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지 뒤에다가 조문 만들어 놓고 앞에서 뒤에 있는 몇 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그걸 시험에 냈는데 그걸 시험에 낸 사람은 정말로 시험 잘못 낸 사람이에요. 그걸 답으로 냈거든요. 네, 어쨌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불가능한 것이고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저당권은 물상대위가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질권의 규정을 끌어다 쓴다. 시험에 한 번 냈으니까 또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거 받고 중요한 거 이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치권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문제 나오는 거 몇 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 부종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이거 인정하죠.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순위 승진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저당권이 3개가 설정이 됐다. 선순위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소멸했다. 그럼 2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순위가 승진하게 되죠. 순위 하강의 원칙은 없어요. 순위 승진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성의 원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종합니다.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권만 양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성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밑에 하나 더 써놓습니다. 순위 하강의 원칙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나 써놓으시면 됩니다. 순위 하강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담보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저당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볼게요.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지만 타인 명의의 저당권 설정이 유효할 수도 있죠. 타인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려면 2가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고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제3자는 누구예요?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자, 요거 이제 비슷한 말인데, 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격려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인 거야. 무효. 그렇죠. 그게 다른 거라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도 될 수 있고 제3자도 될 수 있는데 그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다. 더 어려워졌네. 보세요. 이제 저당권 가지고 저당권 설정자고 저당권자예요. 돈을 빌려줬다고 2억을 빌려줬어요.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얘가 담보물이 있으면 이 담보물 이거 제공하면 되잖아요. 근데 담보물 제공하지 않을 때 없대요. 또 거지인가 봐. 그때 얘가 담보를 제공했다. 얘 이름 뭐라 그랬죠? 물상보증인이고 집에서 부를 땐 암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집안의 암이에요. 암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자, 채무자, 그렇죠?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원본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채권자 누구라고 등기가 돼야 되죠? 의리지. 또 언제부터 돈 빌린 놈이 채권자야? 그래요. 하여튼 그래. 뭐 오늘 좀 이상하네요. 자, 채권자 을, 채무자 누구죠? 이것도 을일까? 갑이고 원본 2억 이렇게 등기가 되잖아요. 자, 이때 이제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2억 2천이라는 거예요. 갑이 갚을 땐 얼마야? 갑이 갚을 땐 2억만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되지. 병이 갚을 땐 2억까지만 보증을 쓴 거거든요. 그럼 2억만 갚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병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원래는 병이 갚으면 피담보 채권 360조에 정해진 피담보 채권까지만 갚으면 되는데 여기 채무자로 돼 있으면 얘가 변제돼야 될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자는 갑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지 물상보증인 명의로 채무자가 됐다라고 하면 돈도 얘가 빌린 사람이고 얘가 담보도 제공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낚시로 먼저 한번 거는 거예요. 낚시 이렇게 거는 거야.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될 수 있다. 여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다? 무효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설정자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변제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대요. 그럼 물상보증인은 여기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여기 등기에서. 드러나지. 왜 드러나는가요? 채권자는 을이고 채무자는 갑인데 목적물의 소유자를 보니까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을까? 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 채무자가 아닌데 담보를 제공했으면 결국은 병은 뭐라고? 암이지. 물상보증인. 그렇겠죠. 만약에 갑소유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했으면 채권자 을, 채무자 갑, 그 다음에 등기부 소유자 보면 누구로 되어 있을까? 갑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물건으로 자기가 담보를 제공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아닌 병으로 채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아, 병이 돈을 빌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는 무효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결과 물상대의도 없다. 불가분성은 유치권에만 그 예외가 인정이 된다가 아니라 물상대의가 유치권의 예외가 인정이 되죠. 예, 불가분성의 예외는 어디에 나오냐면 공동담보에서 나와요. 물상대의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인정이 된다. 부종성의 완화는 약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지문이 짧으면서도요 내용은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5번으로 할까요? 4번으로 할까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물상대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물상대의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겁니다. 물상대의는 담보물의 공용징수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 담보물의 매도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 자, 틀렸어요? 그렇지. 매매대금 청구권은 물상대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작고하신 민법학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상대의는 추급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얘기했나 보네. 그렇죠. 이게 어려운 말인데 알고 계신 분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럼 더 설명 안 해야지. 이럴 때 기쁜 거야. 설명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할 때. 네. 추급력이라고 하는 건 소유자가 몇 명이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급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추급력이고 급부 청구했는데 급부하지 않으면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것까지 합쳐서 추급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추급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추급력이 끝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럼 그때 생기는 게 가치 변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상대의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물상대의의 요건인 담보물의 멸실이라 하면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법률적 멸실도 포함하고 담보물권자의 과실에 의해서 담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물상대의가 인정된다. 아닙니다. 담보물권자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됐으면 손해배상해 줘야지. 거기다가 또 압류 같은 거 해대면서 지가 잘못해서 불질렀으면서 지가 거기 또 받을 돈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제3자 불법행위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돼서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가치변형물 맞죠. 물상대의권이 물상대의가 가능한 거고요. 민법은 유치권에 관해서 물상대의를 규정하고 질권과 저당권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건 틀렸잖아요. 어디서 규정하고 어디서 준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낼 건 아니지만 일단은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틀린 거고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의를 행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이를 압류해야 되죠. 근데 이게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제3자의 압류도 물상대의의 효력이 있다. 여기까지 하셔야 되고요. 제3자가 이미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해야만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건 틀렸잖아요. 그렇죠? 자,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전담부가 틀렸지 후담부는 맞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쉬었다가 유치권 계속 하겠습니다.